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간단하게 방금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설명할 거는 초소형 위성과 뉴스페이스라는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여의도 그 콘라도 호텔에서 그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이라고 이제 있게 되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올 수가 있지만 아마 이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제 항공우주공학이나 특히 이제 위성, 뭐 로켓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우주 개발의 약간 패러다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박사를 이제 얼마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한국항공대학교에 가서 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기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솔탑이라는 회사에 가게 된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병역 특례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위해서 회사를 갔던 건데 본의 아니게 이제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슬픈 건 아니고 되게 저는 재미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공학, 항공우주공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연구원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많거나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실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제 연구소가 좀 약간 제한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조직이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 조직에서는 상당히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일을 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에 있어서 내가 대학이나 대학원 C나 다녔는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가라고 하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연구재단에 들어가서 연구재단이래. 솔탑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었고 1년 있다가 연구재단에 이제 우주기술 개발 사업인 이제 큐브위성 위성체 플랫폼이라는 개발 사업을 제가 이제 PM으로 수주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이제 조금씩 연구재단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공대학교에 있을 때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위성들을 2기를 만들었었고 현재 솔탑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탑은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세트레가이는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나요? 있나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공우주를 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조그마한 초소형 위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있는 대상체를 제어하는 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위성이든 그게 실제 그 해양 로봇이든 혹은 이제 무인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하철도 혹시 999 보셨나요? 여기 학부모님들만 끄덕이는데 혹시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볼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서 이거 볼 수가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우주의 연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여기 그 보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우울하잖아요. 은하철도 999를 보면 이런 분위기를 연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영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네, 그라비티입니다. 그라비티 보게 되면 여주인공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되게 긴박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가잖아요. 실제 우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주에 올라갔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광활한 바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밤이면.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란 존재가 얼마큼 미약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써져 있죠. 마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런 나사에서 이런 지원해서 찍는 영화들은 사실 그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30년도에 미국에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달에도 아직 못 가봤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사실은 연구원들도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우주에 대한 연상을 보통 영화로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우울하고 되게 아무것도 없고 하게 됩니다. 혹시 알아요? 만약에 화성에 갔는데 우주인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우주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막에다가 비슷하게 설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인공위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러시아 아닙니다. 소련입니다. 소련이고요. 네, 소련에서 처음 만든 거고, 이게 처음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까지 이제 스푸트니크 위성들을 계속 발사를 하면서 실상은 우주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우주 개발은 더 빨리 시작을 했었고, 이제 원래는 영국의 이제 V2 로켓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우주 개발이 거의 시작 단계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위성을 처음 날린 거는 소련이고요. 이걸 시작으로 냉전 시대의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 우주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달에 가면서 그 냉전 시대를 이긴 것은 미국이 되었지만, 미국이 이기면서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을 줄여가면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나사에서 취하는 방법은, 나사는 유저다. 실제 개발이나 실제 뭘 하는 거는 기업에서 하게끔 하는 형태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다 박사들이고 연세도 지극하신 연구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받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머리 생생하고 이제 막 취업한 친구들이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추세가 뭐 이런 국가나 그 다음에 이런 연구소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이 아니라 업체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 민간 자본이 투입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점차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분위기가 점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로 터졌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막 5천억짜리 뭐 불꽃놀이를 했다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구원들은 진짜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서 결국엔 3번을 발사를 통해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을 통해서 얻은 게 비록 적을지라도 점차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추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응원을 해줘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사한 위성은 우리별입니다. 우리별 1호고요. 여기에 이제 계시는 최순달 박사님이 옛날 최신부라고 혹시 아시나요? 최신부? 좀 연세에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우체국이나 통신 이런 거 해서 지금 과기정통부의 전신이었던, 거기서 장관하셨던 이제 최순달 박사님께서 카이스트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우리별 1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별 1호와 얼룩소라는 혹시 만화 보신 분 있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보면은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별이라는 위성이고요. 우리별 1호가 점차 이제 지구에 재돌입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20명에서 30명 남짓 때는 이제 그때 카이스트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위성을 개발했고, 이게 처음 개발한 우리별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별 1호는 개발한 이후에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를 거쳐서
나중에 과학기술 위성을 개발하고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도 아직 이런 위성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저기서 참여했던 여러 분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세트레가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일을 하거나 관련된 연구소에 가셔서 계속 위성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신 분들이죠. 여러분들만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이제 아저씨들입니다. 아이고, 자꾸만 꺼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GPS가 있습니다. GPS가 가장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축구 보잖아요. 축구 볼 때 유럽에서 송출되는 것을 선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서 공중 릴레이 되는 형태로 통신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위성에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 막 기상청에서 뭐 기상 예측하면 막 틀린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그분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위성을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사실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연구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정확도는 위성이 올라감으로써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우연에서 만들어서 이제 발사한 그 지구정지 궤도인 GK2A가 이제 위성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역시도 이제 기상 예측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이 뉴스페이스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민간 우주비행 산업에 출현했다는 새 우주시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민간 발사 회사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위성을 기존의 큰 위성을 뭐 한 10톤, 그 다음에 뭐 5톤 이런 큰 위성을 좀 더 작게 100kg짜리 위성으로 대신에 100개를 만드는 형태로 취하고 있는 소형 군지 위성을 주로 하게 되고요. 요새 뭐 블루 오리진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랑 스페이스X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브 오비탈 관광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거의 근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관광의 산업이 창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주 산업의 공급망이 이미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주 산업들을 참여했던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급망을 다시 양산 체제로 돌리면서 이제 새로운 민간 우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실제 민간 우주나 민간 위성에 적용하는 것들이 뉴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뉴스페이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돈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역시 두 번째도 돈이고요. 세 번째도 돈이에요. 다 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성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한 1000kg, 2000kg 정도 만드는데 적어도 1000억에서 2000억이 들거든요. 근데 그 돈은 지금 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되게 좋은 위성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런 위성들을 개발할 때 드는 개발 비용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항우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박사님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기업으로 돌아와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상업적으로 위성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뉴스페이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원래 우주 부품을 만들 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군용 차량 보게 되면 강철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뭐 강철 차를 타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차를 보게 되면은 좀 프레임이 좀 안 딱딱한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군용 차량 같은 경우 왜 딱딱하게 만드냐면 밀 스탠다드라고 하는 밀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바퀴도 커야 되고, 바퀴도 두꺼워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뉴스에서 그 방산 비리니 뭐니 해가지고 약간 그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USB 하나에 10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하나 사는데 공짜로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거기에 밀 규격을 적용을 하고
하게 되다 보면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USB 하나를 만들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뭐냐 100명이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100명이 다 살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일반 USB는. 근데 밀 규격의 USB는 여기에 부모님이 군인이다 계시나요? 인천에도 군부대가 있죠. 네. 그래서 군인이다. 여기 몇 명 없어요? 한 두세 명 있고. 네, 우리 부모님이 항공우주공학자다. 없죠. 여기 인천에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우주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 그 다음에 더 많은 시험, 완벽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우주 표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 쓰는 부품이나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의료용 기기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는 제품들이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단가를 맞춰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가게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부터 막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업 표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위성을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성이 뭐 1000kg, 그 다음에 뭐 10,000kg 이런 게 아니라 위성이 뭐 100kg, 200kg 더 줄여서 위성을 만드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뉴 스페이스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성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 분들인데 여기에 뭐 조금 뭐 테이블 있다고 쳐도 이 위성이 대략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2m. 네, 2m에서 약 3m 정도 됩니다. 3m가 좀 넘는데요. 이런 위성들 같은 경우는 무게가 거의 2,000kg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쓰기 위해서는 부품도 두꺼워야 돼요. 똑같은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워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조건 때문에 위성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전장 박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전장 박스 알루미늄 그 케이스 두께가 한 3mm, 5mm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알루미늄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쓰는데 우주에서는 그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마이마이 안 쓰고 워크맨 이런 거 안 쓸 텐데 아마 부모님 세대는 좀 썼을 거예요. 이건 전축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집에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축인데 이런 전축이 실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소니에서 워크맨을 처음 만들면서 소형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핸드폰도 쓰고 있을 때 기존에 옛날 시티폰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일 때 있었던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시티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핸드폰이 크죠. 근데 시티폰 그 이후에 나왔던 핸드폰들도 거의 흉기에 가깝습니다. 거의 핸드폰이 이거 마이크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쓰는 거 어때요? 되게 소형화됐죠? 맞죠? 굉장히 소형화됐고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카메라, 인터넷도 할 수 있지, 음악도 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컴퓨터 대용으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변하게 되면 사실은 기능이 압축되고 전자부품들의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똑같이 위성도 굉장히 큰 위성들도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위성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그맣다고 해서 대형 위성에 들어간 기술들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위성이 상당히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소형 위성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처음 만드신 분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밥 트윅이라는 교수님이 처음 초소형 위성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장영근 교수님이 처음으로 위성을 처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초소형 위성을 처음 시작했고요.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우리나라도 비교적 일찍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출발한 게 1996년도에 초소형 위성이 처음 등장했는데 장영근 교수님이 처음 한 게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회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건 이제 대학에서 그냥 연구용으로 쓰는 장난감이다라고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만한 위성을 가지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발은 빨랐으나 좀 느리게 가면서 사실은 지금은 후발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밥트윅 교수가 처음 초소형 위성을 제안할 때도 처음에 제 지도 교수님이 같이 국내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되진 않았고 이제
그때 처음 제안한 이후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초소위성 견연대니 그다음에 캔위성 견연대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움직여주는 것들이 장작 처음 스타트 끊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을 사실 빠르게 발전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위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는 위성이냐라고 하게 되면 한 20kg 미만의 위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정도 사이즈가 위성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고 그 위성의 크기에 따라서 뭐 나노 세틀라이트,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미니 세틀라이트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고 손바닥만한 10cm, 10cm, 10cm만한 위성 하나를 1U라고 하고 10cm, 10cm, 20cm를 2U, 10cm, 10cm, 30cm를 3U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의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를 U로 정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이 이제 나노나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소형위성을 주도하고 있는 위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만들었던 1U, 그 다음에 3U 위성이고요. 현재 개발 중인 6U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위성을 이제 우주로 발사가 될 때 이게 로켓의 페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어링에 위성이 하나가 실려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하네요. 여기 보면 이제 발사체가 이제 있고 여기에 위성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유주 발사체고요. 이제 러시아의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성을 탑재를 하고 발사가 됐고 이소연 씨, 우주인 이소연 씨 있죠? 이소연 씨도 똑같은 이제 발사체를 타고 이제 우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이게 옆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이게 찬 공기의 마찰 때문에 수증기가 그 김 같은 게 발산하는 거고요. 이게 소리가 안 나고 뒤로 넘길 수가 없네요. 이게 15분짜리 영상이라서 뒤로 좀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발사가 되면 이 한 위성을 위해서 이 한 발사체가 만들어지고 발사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대형 위성들은 그런 식으로 발사가 됐어요. 이렇게 막 발사하고 하게 되고요. 근데 초소형 위성은 어떻게 발사가 되느냐? 이게 파드라는 겁니다. 그 파드라는 건데 이 파드에 위성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우주 공간상에서 이렇게 통통통 버리는 형태로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대형 위성 하나가 있고 여기도 약간 큰 위성이 있고 여기 짜잘짜잘짜잘하게 막 박스 같은 게 모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이제 박스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드 쉐어라고 하게 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등에 업고 이제 같이 간다 해서 피기백 런치라고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이제 위성이 발사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주 공간상에서 여기 파드에서 위성을 하나씩 퉁퉁퉁 바깥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궤도상 투입이 되는 형태로 이제 위성이 운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의 발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특징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스타크래프트 1인데 여기 보면은 캐리어가 좀 세잖아요, 맞죠? 배틀크루저도 세긴 한데 캐리어가 센 것 중에 하나는 공격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도 하고 떼거지를 몰려다니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작게 만들고 이제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에도 약간 이런 개념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2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시간은 보통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은 수백 명인데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말이 5년이지 길게 걸리는 경우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말이 2천억이지 실제 투입된 비용을 보면은 뭐 3천억, 4천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정부의 돈을 받아서 위성을 개발했던 분들은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위성을 개발하는 형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터넷 찾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성에 대한 도면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소형 위성에 관련돼서 도면을 찾고자 한다면 인터넷에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개인용 인공위성을 만든 이제 송호준 씨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세틀라이트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소스 코드랑 그 다음에 회로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소형 위성이 1996년도에 처음 이니시에이티브 되고 나서 1998년도, 2000년도부터 쭉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역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붐이 일어난 건 2013년도, 12년도였어요. 근데 이제 더 점점 되면서 2017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위성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소형 위성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의 개수로 보게 되면 지금 대형 위성이 연간 발사하는 위성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많은 그리고 100배까지는 한 10배 이상 되게끔 발사가 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소형 위성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위성의 사이즈 중에서도 현재는 6U나 3U가 좀 많이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바닥만한 1류 위성은 사실은 뭐 이게 교육용 목적으로 위성을 좀 더 활용하게 되고요. 좀 더 큰 위성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위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소형 위성들을 대부분 만드는 나라는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랑 유럽이에요. 역시 이제 강대국들이 많이 만들고 있죠. 거의 둘이 합쳐서 80%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나요? 영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없죠? 우리나라 어디에 껴있냐면 여기 레스트 오브 디 월드에 껴있습니다. 여기에 110개 중에 우리나라는 위성이 그 중에 한 8개, 9개 정도 발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초소형 위성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올라가서 통신이 되거나 하는 정도까지만 성공을 했었고 실제로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못해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인도나 일본이나 러시아 정도는 됐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항공우주공학과를 좀 가고 싶거나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초소형 위성을 많이 발사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제 위성이 올라가 작동하는 것도 거의 이제 500개 정도의 위성이 운용되고 있고 지금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밴드 대역도 좀 더 낮은 밴드 대역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 아마추어 무선을 쓸 수 있는 밴드를 사용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임무를 보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높은 주파수의 통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위성들 같은 경우는 초소형 위성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대학에서 만들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커머셜 부분이 점점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밀리터리용으로도 많이 발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서 군사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최근에 연구를 하고자 많은 기관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초소형 위성을 이제 활용을 할 때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기술 검증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과학 시험, 세 번째는 교육, 그다음 네 번째는 상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고등학교 때 초소형 위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나왔던 게 사실 캔위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캔위성을 가지고 아까 대회 나가시는 분들 있지만 그런 교육용 목적으로 사실은 초소형 위성을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여기서 혹시 요새 코딩 교육이라고 해서 아마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혹시 코딩 교육 받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한 명. 뭐 배워요? 아두이노 이런 거 배우나요? 아두이노 이런 거 배워? 아니면 C 언어? 어려운 건 안 배우고 저기는 뭐 배워요? 파이썬.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배우는 사람들 없어요? 저기 한 분 뭐 배워요? 아두이노랑 C 언어. 네. 아두이노랑 C 언어만 해도 사실은 캔위성 정도는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지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강의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됐는데 이 분위기로 가다가 한 절반 하면 다 쓰러질 것 같아서 저기 끝에는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셀카, 그리고 여기 주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걸 분위기를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이게 날씨가 이게 시원해질 기미가 안 보여서. 덥죠? 맞죠? 대답도 이제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좀 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그 나사에서 발사한 그 마르코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그런 마르코 위성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 지상에서 미션을 하고 있는 로버나 혹은 지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릴레이 역할을 하는 게 이 마르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지구의 통신 링크를 지원을 하게 되고, 원래는 이런 초소형 위성이 지구에서만 계속 작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초로 화성에 간 초소형 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에서 발사하는 2021년, 20년에 발사하는 위성 그 발사체에는 달에 가는 초소형 위성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소형 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햇빛을 받잖아요. 햇빛 받으면 뜨겁죠. 뜨겁기도 한데 그 햇빛을 보낼 때 그 태양에서 보내는 태양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뭐 행성간 탐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돛같이 생긴 것들을 이용해서 태양이 태양풍을 보러 오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용 미션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위성이 이제 우주 공간에 돌잖아요. 돌고 있으면은 그걸 지상으로 다시 떨어뜨리는 그런 미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엔트리라고 하게 되는데, 우주 공간상 샘플을 채집을 해서 지상에다가 다시 보내주는 그런 미션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더나 그 다음에 안테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꺼졌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상 기반 레이더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지상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여기서 취득을 해서 감시하는 역할로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 개발된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스테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그 소행성이나 이제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이제 올린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작동을 한 거는 안 알려줬는데 아마 나사에서는 관련된 작동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행성의 이제 기원을 찾기 위한 위성으로, 소행성이 상당히 돈이 되는 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소행성에서 광물을 취득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이나 회사를 차리셔도 돈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구에 없는 광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상당히 돈이 되는 광물들도 이제 소행성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취득해 올지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발생하는 우주 번개를 관측하는 그런 초소형 위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용 목적으로 만든 위성인데 이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저기 그 어디야? 지구 그 국제우주정거장의 태양전지판이고요. 이게 초소형 위성이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운동장만 해요. 근데 초소형 위성은 10cm거든요. 그 크기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육용 목적으로도 초소형 위성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위성들은 이제 그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킥스타터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킥스타터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거기다가 펀딩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플랫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플랫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기 이게 위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위성이 되게 많은데 그 위성을 하나씩 임대를 해준 거예요. 이건 네 위성, 이건 네 위성 해서 이런 조그마한 위성, 손톱만한 위성을 만들어서 발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발사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건 딱 여러분들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조그마한 초소형 위성을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달린 게 카메라고요. 여기 태양전 지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소형 위성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송호준 씨, 그래서 망원도 인공위성인가? 혹시 망원도 인공위성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티스트인데 위성을 처음 만드신 분이고요. 이제 개인용 인공위성을. 그리고 원래는 이러한 그 초소형 위성을 출발하기 전에는 원래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이제 보레오 스페이스나 보잉 이런 데 엔지니어들이 취미 삼아 만들던 그 아마추어 위성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실 처음 출발이 바로 그 초소형 위성이 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워키토키 같은 게 있는데 이 워키토키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국제우주정거장 지나갈 때 그 국제우주정거장들의 액티비티가 정의되어 있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정의되어 있는 걸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민간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그 액티비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워키토키로 교신을 시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워키토키가 손에 들고 다닐 만한 것들이고 좀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야기 안테나를 가지고 다니면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초소형 위성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마추어 위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콘 신호를 쏘게끔 돼 있어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쏘는 신호들이 있는데 그 신호를 이제 워키토키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아마추어 무선 기사라는 자격증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3급 정도는 아마 쉽게 체득이 가능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이 모스 신호로 듣고 모스 신호로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요만한 위성이 이 정도의 해상도의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3U 정도 사이즈인데 30c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책가방보다 작아요, 위성이. 근데 그 위성이 3m의 해상도로 영상을 찍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그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 아리랑 1호가 해상도가 10m가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위성이 더 높은 해상도의 품질로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전 지구를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 임무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AIS라고 혹시 아시나요? AIS 아마 여기 중고등학교 분들이라서 아마 조금 관심 수도 있는데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에서 이제 뭐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선박 신호를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네 마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선박의 위치를 제공해주는 게 A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S를 알게 되면은 선박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위성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AIS 정보를 가지고 이 배의 정보를 취득을 했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이 배가 우리나라 배인지 혹은 이 배가 식별되지 않은 배인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 불법으로 그 조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해양경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넓은 바다를 다 관측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고 그 넓은 바다 중에서 이 배가 우리 배인지 걔네들 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S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취득을 하는 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어사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게 한 5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제 위성을 70여 개를 발사해서 이제 우주 공간상에서 그 배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오게 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또 ADS-B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AIS랑 비슷한데 항공기에서
내가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항기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항공이 이제 바다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ADS-B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사실은 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AIS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선박도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AIS 정보를 계속 위성에서 잘 취득을 해주게 되면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는 위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속 위성은 아까 얘기했던 한국 항공대학교에서 처음 만든 하우스-L1이 손바닥만한 위성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 하늘이오고,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만든 위성, 그 다음에 뭐 경희대에서 만든 시그마라는 위성이 과학 임무를 하고 있는 위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만든 이제 캐니발이라는 그 위성, 그리고 링크1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위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한 것 중에서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링크1이 가장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뉴스페이스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혹시 페리지 로켓이라고 들어보시는 분 있나요? 로켓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로켓 만드는 회사예요. 대전에 있고, 여기 있는 귀여운 친구가 언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창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펀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펀딩을 받을 때 A, B, C로 받게 되는데 A 펀딩을 100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수행을 하게 되면 B, C를 가게 되면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뭔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불러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는 막 밤새서 공부하기 싫고 나는 9시 땡 하면 출근하고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삶을 선택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꿈이나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처럼 이런 내가 로켓을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들 임무들이 있고요. 여기들은 좀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앱이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주 인터넷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원앱, 그리고 원앱 같은 경우는 이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위성을 그냥 기존에 몇백 명이 하나의 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명이 위성을 만들어내는 약간 공장형 위성을 만드는 데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앱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심지어 로봇팔로 위성을 조립하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성공적이진 않고, 사실은 원앱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원앱에 들어간 구성품들이 이런 것들 개발하던 것들이 그냥 뭐 생뚱맞은 회사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위성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제공을 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한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앱은 에어버스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 비행기 탈 때 민항기가 2개밖에 없잖아요. 보잉, 그 다음에 에어버스가 있는데 에어버스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에어버스에서 위성을 만드는데 거기서 원앱이랑 같이 합작해서 또 다시 회사를 차리거나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서 얼마든지 꿈을 꾸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뭘 기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가 확실하면 그게 돈을 불러오고 기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실현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스카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역시 이런 초소형 위성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100kg 정도 되는 위성이고 해상도가 이제 1m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기존에 개발했던 위성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해상도 1m를 만들기 위해서 위성의 무게가 1000kg 정도 됐었거든요. 물론 영상의 퀄리티나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이제 영상 품질을 낼 수 있는 위성을 현재는 100kg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는 회사들도 점차 국내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위성들도 만들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동일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한 상반신 정도 되게끔 위성이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갔었잖아요. 그 핀란드 갔을 때 거기서 악수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 친구
이 친구가 CEO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아이스아이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이거든요. 이제 대학에서 알토 대학교라고 있는데 알토 대학교가 또 다른 쪽으로 또 유명한데 그 알토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싸 위성을 만들어서 이제 100kg 되는 위성으로 처음으로 싸 위성을 성공한 사례가 돼요. 싸 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게 영어로 하게 되면 Synthetic Aperture Radar라는 겁니다. 레이더를 가지고 영상을 합성하는 형태인 거예요. 원래 근데 레이더를 촬영하게 되면은 한번 촬영하면 점으로밖에 안 나거든요. 얘가 여기에 뭐가 있다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쭉 훑고 가게 되면 굴곡이 나오게 돼요. 그 굴곡이 나온 걸 위성에서 촬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들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싸 위성이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자광학 카메라 사진 찍으면은 사실은 구름이 있으면은 구름 때문에 가려서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싸 영상은 내가 신호를 쏴주게 되면 구름을 뚫고 비가 오든 그걸 상관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싸 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풀이나 그다음에 인공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 분야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 서비스를 하겠다는 위성들도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스카이 앤 스페이스 글로벌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스콜이나 이런 것들도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원앱이나 그다음에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 인터넷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음성 메시지나 데이터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워서 고생하셨습니다.